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저 또한 여기 사연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 용기 내어 작성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장녀였어요. 부모님도 조그맣게 닭요리 전문점을 하시는 거 외엔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원하던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학 시절을 보내는 중 학교에서 하는 미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법학과 학생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듯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사시 준비를, 저는 취업 준비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과연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어 행정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1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비록 9급 공무원이지만 여자 직업으로서 안정적이라고 부모님은 참 좋아하셨죠. 제가 공부를 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동안에 남자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남자친구 또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생에서 직장인 커플이 되었죠. 눈코 뜰 새 없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것은 행복했지만 힘들었습니다. 매번 기다려야 하는 쪽은 제가 되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원래 성격이 느긋한 편이기도 하였고, 남자친구는 만나면 정말 잘해주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려하는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할수록 저에게 다정다감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결혼을 한다면 저희는 서로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요. 하지만 연애를 7년째 하다 보니 남자친구는 검사였기에 주변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가 요새 하도 선보라고 난리쇼. 여자친구 있다고 해도 들으려 하시지도 않고 일도 피곤한데 죽겠네 아주. 아, 정말? 그럼 어쩌지? 속상하다. 애초에 나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가? 김 빠지네. 자기는 어쩌고 싶어? 나는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한다고 했잖아. 이것저것 재고 싶지도 않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이게 내 진심이야. 근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아직 뵙지는 못하였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 조만간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도 결혼하자. 형들도 있어서 우리 엄마 나한테 그렇게 기대 많이 없으셔. 괜찮아. 그리고 너 정도면 훌륭하지 안 그래? 진짜 내 주변 통틀어 너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처음이야. 잘해줄게 평생. 같이 살자. 자기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고마워. 행복하다 진짜. 꿈만 같아.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나도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그렇게 결혼에 한 발짝 다가가나 싶었죠. 아유, 그럼 재호가 너랑 결혼하지? 아이고, 내가 검사 사이를 보다니 너무 좋다. 그럼 식은 언제쯤 할 예정이야? 아직 몰라. 그냥 결혼 약속만 한 거야. 천천히 준비하고 알아봐야지. 아직 재호 씨네 집에 인사도 안 갔는데 뭐. 재혼의 부모님이 널 좋아해야 할 텐데.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최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 마. 혹시라도 처음에 마음에 안 드셔도 점점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엄마, 나 믿지? 엄마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해서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믿었기에 그만 걱정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저희 집 부모님은 대학 시절부터 마음에 들어있던 남자친구였기에 맛있는 밥상을 대접하기 바빴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부모님께 예의 있게 행동했고요. 아유, 재호 많이 먹어. 어쩜 너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응? 아니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굴비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 우리 재호. 많이 먹거라. 애들 엄마가 재호 온다고 아침부터 장보고 요리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어머니 요리 솜씨 훌륭하신데 그걸 이렇게 먹다니 너무 좋은데요. 아진이랑 결혼해도 어머니 요리 자주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제 바람인데. 아니면 아진이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았으려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주고받는 말들 속에 행복이 묻어있는 저녁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 투어는 마쳤고 드디어 난생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 시절 저희 집에 자주 왔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이었기에 너무 떨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 긴장감은 초고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호 씨 여자친구 이아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와요. 얘기는 들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한식으로 차려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괜히 긴장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저에게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확실한 건 저를 반대하시거나 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으셨죠.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아진이 정말 미인이죠? 내가 눈은 높다니까. 형수들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다 예쁘지? 좋으시겠어? 그러게, 아진이가 정말 미인이구나. 혹시 부모님은 뭐 하셔? 내가 말 놔도 되죠?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아, 네, 그럼요. 말 편하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닭볶음탕집 운영하세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던 거라 그 지역에선 꽤 유명해요. 언제 한번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포장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백숙도 하니까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뭐? 닭볶음탕? 아니, 내가 뭘 잘못 들은 건지 지금 닭볶음탕이라고 했어? 참네.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 보자 하니까. 엄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도 백숙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태도가 뭐예요? 안 그러시기로 하셨으면서.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 입에서 닭볶음탕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크게 놀랐어요. 처음에 저에게 나긋했던 것은 참고 계셨던 거였죠. 역시 전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요. 아무래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예요. 아들 40패스까지 시켜놓고 격이 맞는 며느리 원하는 건 모든 엄마들의 생각 아닐까 하네요.
아진 씨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일어날게요. 그럼 맛있게 먹고 가요. 그렇게 어머님은 말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 했어요. 진짜 미안해. 엄마가 아무래도 나한테 기대가 많이 크셨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주라. 엄마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돌릴게. 검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닭집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렇게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은 제 반응을 궁금해 하셨고요. 아이 참, 재혼해서 뭐래? 너 마음에 든대? 아이고, 오늘 아빠랑 얼마나 일이 손에 안 잡히던지 궁금했어. 얘기 좀 해봐. 뭘 뭐래. 그냥 그렇구나 하시지. 맛있는 거 잘 얻어먹고 왔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 놓고 계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네요. 엄마 아빠 음식점에서 재혼의 엄마가 싫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닭집에서 저랑 제 동생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차마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기다리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찾아왔죠.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늘 엄마 말만 잘 듣는 나였어서 엄마도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난 내 선택 후회하지 않고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변치 않아. 너만 결정해주면 돼. 혹시 변했어? 나도 너랑은 헤어질 자신 없어. 네 마음 변치 않는다면 결혼하자. 어머님은 차차 내가 살면서 마음 돌릴 수 있게 할게.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머님의 반대는 꺾이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비수를 꽂히는 날이 되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닭집 하신다고? 에휴, 먹고 살기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저희 집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재호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이 놀랐네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재호 너무 잘 키워주셔서 저희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키웠네요. 그 점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저희 바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왕 결혼시키기로 한 거? 그럼 시켜야죠. 별 수 있나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 목록입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엄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놀라셨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으셨어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내색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차에서 많이 우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저지른 불효 같았죠. 너무 죄송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미안해. 나 결혼하지 말까?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프면 나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이거사. 너 하나만 놓고 보면 번듯하게 잘 컸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집에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너무 미안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 에휴,
이게 다 못난 애비 잘못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아빠. 아, 왜 그래? 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만할게. 그러니까 잊자, 어? 아유, 그만하긴. 재호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효도야.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대못을 받고 저는 결혼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 엄마 아빠는 죄책감 속에 살게 될 것 같아 강행한 것도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은 억 단위가 넘는 목록이었어요. 도저히 저희 집에서 감당해낼 수준은 아니었죠. 전 남자친구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동의했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나 9급 공무원이야. 억 단위라니. 우리 엄마 아빠 형편도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고 어떡하지? 아 진짜 엄마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냥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미안해. 너 꼭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해줄게. 나한테 시집와서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니까 지금 슬픔은 다 잊어. 알겠지?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혼수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3천만 원 가량의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제가 해온 혼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못마땅해 하셨죠. 뭐 너한테 기대한 건 아니다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너무한다 정말. 혼수도 네 멋대로 해오는구나 아주. 죄송해요 어머님. 이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무리예요. 저희 집에겐. 죄송해요. 기대에 못 미쳐서. 됐다. 조금이라도 기대한 게 내 잘못이지. 며느리 중에 막내 며느리가 9급 공무원일 줄 누가 알았어? 참나, 아유 창피해. 어머님은 이제 저희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더 못마땅한 뉘앙스를 풍기셨죠. 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참았어요.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한 최고의 자만인 줄은 이때는 몰랐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의 앞날에 행복만이 열릴 거라는 착각 속에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만은 참 행복했죠.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어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전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결혼을 하고선 저희 둘이 살아간다는 생각에 알콩달콩 행복했네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일을 가면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살림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죠. 어머,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 말씀하고 오시지.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도 못 치웠거든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허락 받고 와야 하니? 너 말 웃기게 한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지? 너 일 다니고 우리 아들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너네 둘이 산다고 아주 신났지?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 출근할 때도 항상 재호 씨 밥 절대 굶기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오셨으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거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재호 씨도 퇴근할 거니까 같이 드세요. 닭 요리 잘하냐? 네 엄마 닮았으면 닭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겠구나. 그럼 닭 요리 해보든지.
오랜만에 먹어나 보게. 아니, 그나저나 집안 가구 꼬락손이며 가전이며 죄다 싸구려. 아휴, 진짜 격 떨어져서 정말. 우리 집 아줌마 방에 있는 가구들보다도 못하다니. 이런 집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남편이 집에 퇴근을 하였죠. 남편은 시어머님의 언행에 불쾌한지 어머님을 향해 쏘아 붙였습니다. 약간 통쾌했죠. 엄마, 이러려고 우리 집 왔어? 내가 올 때는 전화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오셔서 이것저것 불평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테니까 안 오시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 재호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막둥이를 어쩜 이렇게 변한 거야? 아니, 변하길 뭘 변해요. 나 원래 이랬어. 그냥 결혼하고 살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진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시지 말라는 건데 제 말이 틀려요? 이렇게 와서 엄마도 화내면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요. 저희가 갈게요. 남편의 언행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신 어머님은 저를 한번 쏘아붙이신 뒤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선을 그었죠. 누구보다 든든했어요. 어머님이 한바탕 집을 뒤집고 가신 뒤 마음이 쓰였는지 저희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서야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여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일이 끝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오기로 했죠. 어머님네 먼저 도착해 보니 형님들이 와 계셨어요. 남편의 형제는 형이 2명이 있는데 결혼을 이미 다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손윗사람이 2명이나 있는 셈이었죠. 오자마자 음식을 도울 게 있나 싶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들어간 거였지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형님들도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제가 뭐 도울 거라도 있을까요? 제가 조금 거둘게요. 어머, 동서 왔어? 아니, 얼마나 번다고 힘들게 일하는 거야. 우리처럼 집에서 내조를 해야지. 남편도 바깥일을 잘하는 거야. 아, 네.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 맞기도 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요.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요. 제가 너네랑 같니? 너네는 우리 아들들이랑 격이 맞으니 그렇다 치지만 얘는 일 안 하면 못 볼 게 있어. 그나마 살림에 보탬이라도 돼야지. 안 그러냐? 너는 이 닭 좀 손질하거라 온 김에. 네 전문 아니냐? 아가들은 앉아서 와인 좀 준비해줘요. 어머님은 눈에 띄게 형님들과 저를 차별했어요. 그나마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아팠죠. 형님들도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절 무시하기는 똑같았습니다. 형님들은 음대를 졸업하고 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죠. 형님들의 친정은 국회의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평범한 저는 시어머님의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박재호 씨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박재호 씨가 지금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거든요. 여기 성 빈센트 병원입니다. 네? 뭐라고요? 재호 씨가요? 응급실로 가면 되나요? 우리 남편 괜찮은가요? 의식은 있는 거죠? 당장 갈게요.
제 남편이 일을 보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빈센트 병원에 실려왔다는 얘기였죠.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제 전화를 옆에서 들은 어머님과 함께 말이죠. 어머님은 병원에 가는 내내도 저에게 모진 말들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우리 아들 잘못됐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니? 어머님은 그렇게 가는 내내 저에게 독하게 퍼부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죠. 작은 뇌출혈이었기에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동의서였어요.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술실 앞에서 남편이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이 가고 남편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휴직계를 내고 남편을 병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서 재활과 회복에 전념하면 된다는 의사소견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한 일도 아니지만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얼른 재활해서 일어나야지. 그래야 너도 그렇고 어머니 심려도 덜어드리지. 그런 말 마.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정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자기는 몸만 신경 써. 남편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저는 어머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을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댁에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얄미운 형님들도 함께 말이죠. 점점 더해갔죠. 그만하길 다행이지 진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뭔 고생이라니. 애초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만. 아유 어머님 참으세요. 그래도 서방님 그만하길 진짜 다행이지. 아니 동서는 그럼 휴직계 쓰고 병간호 하는 거야?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거동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재활하는 동안이라도 옆에 있으려고요. 에휴, 하긴 동서는 그런 게 잘 어울려. 내가 뭘 했어?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했지? 애초에 휴직 말고 그냥 그만둬.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그만두겠어?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안 그래? 동서네 부모님들도 벌이가 막 크진 않잖아, 안 그래? 벌 수 있을 때 벌어. 어머님, 형님들이랑 저 태생이 달라서 이래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형님.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전 누구처럼 친정 뒷배가 든든하지 않아서 제가 벌어 앞가림 해야 하거든요. 충고든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니 동서, 내 말이 기분 나빠? 아니 참 웃긴다. 진짜 없는 집에서 자라면 성격까지 꼬여서 나오나? 동서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러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형님이 참으세요. 지금 동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근심이 많대요, 형님. 아휴, 아주 이제 아래 것이 윗사람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대든다.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제가 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이래도 미워하시고 저래도 미워하시는 거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가뜩이나 재호씨 저렇게 되고 하루하루가 심란하고 힘든데 꼭 가족끼리 이래야만 해요? 금 나눠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이 집에 시집 왔어야지, 안 그래? 말을 말아야지 내가. 내 입만 아프지. 아유 진짜 꼴값도 가지가지다. 그렇게 전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귀여움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기로 말이죠. 마음은 먹었지만 병원에 와 남편 얼굴을 보니 서러웠던 마음이 북받쳐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란 기색이었죠. 당신 형수들이랑 어머님, 어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이건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럴 거면 정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왜 나 들이셨대? 이제 안 참을 거야. 나도 할 말은 다 하고 살 거야. 알겠어? 왜 그래? 형수들도 당신 많이 힘들게 해? 아휴, 내가 진짜 미안해. 널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미안해, 정말. 남편 잘못이 아니지만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아진아, 조금만 기다려. 네 눈에 눈물 낸 사람들 내가 피눈물 나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아, 이 얼굴 상한 것 좀 봐. 아, 미안해. 됐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 미안해. 당신네 집 얘기해서.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네. 평소엔 담담했는데.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울고 난 뒤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명절까지도 남편은 병실에 있어야 했기에 저 혼자 명절에 시댁을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당부가 있었기에 혼자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시댁에 부랴부랴 갔죠.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쪽지 하나. 내가 적은 그대로 명절상 차려놓거라. 난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마. 3시까지 올 거니까 다 끝내놓으렴. 어이가 없었죠. 혼자 명절상을 차려놓으라뇨. 그것도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저 혼자 말이죠. 화가 났지만 지금 막 장봐온 신선한 재료들이니 서둘러 혼자 음식 준비를 부지런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시가 되어 시엄마와 형님들이 들어섰죠. 어머, 마사지 너무 좋더라. 어머님, 우리 또 가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리고 진짜 이 맛에 산다니까. 아,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오랜만에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가니까 그 여자들 봤니? 부러워하는 거. 너희가 내 딸인 줄 알아. 어머님, 형님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명절에 3분이 마사지 다녀오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 혼자 하라고? 이게 다 투자만큼 대우 받는 거야. 너 얘네가 시집 올 때 얼마나 해온 줄 아니? 자그마치 3억이야, 3억. 그것도 줄여서 1억만 해오랬더니 꼴랑 3천 혼수해오고 네가 지금 궁시렁거릴 거냐? 넌 몸으로라도 내워야지 안 그러냐? 평생 해도 모자라 너는. 어머, 3천이요? 아니 지금 검사 남편 얻어가면서 3천이라니. 나 금액은 처음 듣는데. 아유 동서, 너무했다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제 수중에 있는 돈이었어요. 어머니 형편에 맞춰 하는 거지. 뱁새가 항세 따라갈 일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그거 욕심이란 생각 안 드세요? 전 아직도 후회 안 해요. 그때 무리해서 빚내 결혼했다면 지금 휴직도 못했을 거고요. 병간호도 못했겠죠. 너 병간호 한다고 유세 떠냐 지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 들이지 말랬다고. 아주 갖다 붙이기도 잘하는구나.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다 이 집이랑 격이 안 맞으니까 그런 사고도 생기는 거라고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억지를 쓰고 계실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태어난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말도 없이 퇴원을 집 밖에서 다 듣고 있었죠. 상황을 지켜본 뒤 형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은 놀래 자빠졌고요. 정말 통쾌했네요. 역시나 안 봐도 훤하군요.
그동안 아진이 어떻게 대하셨을지. 형수님네 아버님, 요새 불법 단란주점에 자주 오간다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째 형수님네는 세금 관련 압수수색 들어갈 거고요. 병원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한 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하나씩 해보니까 아주 형수님네 집안들 뒤가 무척 구리대요. 우리 깨끗하게 좀 삽시다, 네?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아진이도 안 올 거고요.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아진이 전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아진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고요. 형수님네도 뭐 알아서 잘 수습해 보시고요. 아니, 서방님.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기나 말이야. 뭐? 압수수색?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야? 참나. 서방님, 차분히 대화로 얘기해요, 네?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무슨 오해요? 이가 얼마나 일처리는 깔끔한 사람인데 그동안 병원에서 서류 훑어보던 게 형님네들 자료였구나? 참나. 난 얼마나 고고하신 집안에서 태어났나 했더니 이거 완전 불법 천지들이구만. 어머님이랑 참 잘 어울리시네요. 새 모녀 같아요, 꼭.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네 남편이 검사면 다야? 서방님, 형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들도 로펌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맘대로 하세요. 전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형수님 아버님은 소환명령 떨어졌을 건데 전화 안 해보세요? 형님은 남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 힘을 감당할 수 없었죠. 반대로 제가 두 형님들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쥐고 흔들었네요. 그대로 어머님은 졸도하시고 뒤늦게 온 형들도 뜯어 말렸지만 이미 저와 남편을 말릴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머리를 잡아 흔들고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아 주었죠. 저조차도 남편에게 미안했고 남편도 그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파했고요. 정말 이 순간만은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았네요. 고마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이랑 등도 져야 하는데 괜찮겠어? 미안하다, 정말. 내 가족은 너야. 널 무시한다면 그건 내 가족이 아니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 덕분에 나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밤새 간호해주고 재활 도와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과 손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막내 아들도 잃고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들 집안도 난리가 나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희는 그 후로 아이도 낳고 세 식구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종종 남편이 시어머니를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살짝 떠보지만 남편은 딱 잘라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돈 보고 사람 무시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소식을 끊고 살아서 모르겠지만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네요. 이 집 저 집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희 집 또한 특별한 사연인 것 같아 한번 써보았는데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다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매번 싸웠던 부모님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줄줄이 딸려있던 동생들까지 저에게는 정말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맞이인 제가 동생들을 다 돌보길 바라셨어요. 일을 하러 나가시면 어린 제가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갔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오지 않은 부모님을 기다리며 저녁을 챙겨 먹이기도 했죠.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겨우겨우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의 그런 딱한 사정을 모두 알고 많은 편의를 봐주었어요. 저 역시 남편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디 착한 남자 꼬셔서 결혼하려고 했나 본데 나는 네가 임신했다고 해도 허락해 줄 수 없다, 이 결혼. 이제야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애를 꼬셔서 임신을 했다고? 당장 지우고 이 결혼 물러라. 엄마, 저 소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소은이 아니었으면 지금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제 옆에 필요한 사람은 소은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흰 결혼했을 거예요. 지훈아, 너 저런 애들이 한둘인 줄 아니? 네가 사장이니까 그래서 너한테 붙은 거야.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이렇게 결혼해서 고생만 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너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결혼해서 뭘 해올 수 있니? 예단이나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어?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할게요. 이거 봐라. 빈손으로 시집 오겠다는 거 아니니? 요즘 누가 빈손으로 시집을 와? 지훈아,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엄마,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희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집도 바라지 않고 제가 사는 방에 그냥 같이 들어와서 살게요. 시부모님은 프랜차이즈 몇 곳을 운영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도 헌신적이셨죠. 남편은 프랜차이즈 지점 중 한 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두 시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과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던 시부모님은 남편의 설득 끝에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말 그대로 몸만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더 이상 친정에서의 압박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도 무언가 깨달으신 게 많으신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죠. 소은아, 미안하다. 결혼하는데 제대로 된 예단 한번 준비해주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엄마, 괜찮아. 시부모님도 서운해서 그러신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준비해서 가는 건데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우리 딸, 집에서는 마지로
동생들을 엄마 대신 돌보느라 고생이었는데 이제는 시집살이로 고생할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난 엄마 아빠만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사시면 그걸로 행복해. 항상 나에게만 바라는 것이 많았던 친정 부모님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의 태도에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내가 겪을 일들은 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생활을 했어요.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어릴 적에 사고를 쳐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결혼을 하면서 저를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남편 앞에서만이라도 조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없는 날에는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 변했죠. 야, 너 오늘 집 대청소 좀 해라. 아침에 보니까 너 지훈이 일하러 가는데 밥도 안 챙겨주더라. 아내면 아침밥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런 기본도 너네 엄마한테 배워오지 않았어? 아침밥은 신랑이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챙겨줬어요. 지훈이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안 챙겨주는 거니? 아침밥을 먹게 해줘야지. 그리고 무슨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챙겨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놓고서는 참. 너도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한다 정말. 시어머님은 아침이 되면 저에게 하루 동안 해야 할 집안일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주로 대청소를 하라든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거나 혹은 심부름거리를 주셨죠. 임신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간 후에는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식사와 빨래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 시누이와 시조카의 뒤치다거리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저를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마치 내가 상주하는 가정부인 듯 저를 취급했습니다. 너 내 빨래 그냥 세탁기에 돌리지 말라고 했지? 이건 손빨래 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잖아. 멍청한 거야? 아니면 나 무시하는 거야? 너 지훈이 있다고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아니,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래 하나도 못해서 어디다 써?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분리해서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 빨래할 때 분리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통으로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버리는 거야? 아니, 주부라는 사람이 기본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좀 신경 좀 써. 아무리 기본도 못 갖추고 시집 왔다고 해도 이런 건 좀 배워라, 배워. 아니, 언제까지 닦은 성인 빨래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손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던가. 불만 있으면 저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뭐? 너 말 다 했어? 어디가? 이거 다시 하라니까? 시누이는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나마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서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마주칠 때면 저에게 송곳 같은 말을 하곤 했죠. 시누이는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퇴근 후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밖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신우이를 제가 챙겨서 데리고 온 날도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과 신우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시댁 식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신우이의 딸인 시조카였습니다. 가영아, 오늘 저녁에는 우리 둘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숙모가 해줄게. 솜씨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해. 가영이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아니면 우리 둘이 외식할까? 아, 괜찮아요. 그냥 대충 먹어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도 나 떡볶이는 좀 하는데. 그거 해 먹을까? 네, 그럼 그걸로 먹어요. 그래, 내가 솜씨 좀 발휘 좀 해볼게. 방에서 쉬고 있으면 다 돼서 부를 테니까 그때 나와. 시조카는 사실 사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을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중학생 조카는 엄마인 신우이에게 거의 방치하듯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는 날이 많다 보니 시조카는 엄마의 얼굴을 한 달에 몇 번도 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 시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카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잘해주고 바라는 것 없이 잘해줬어요. 그렇지만 시조카는 아무리 제가 잘해주어도 먼저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가까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가게가 잘 되면서 더더욱 바빠지게 되었고 바쁜 시부모님과 시누이 없이 저와 제 아이, 시조카만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가영아, 이제 중학교 들어가지? 이거 내가 조금씩 모은 거긴 한데 중학교 가면 필요한 거 있을 것 같아서 학용품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어.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아,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렇지? 고맙지?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주는 뇌물이니까 잘 받아둬. 종종 내가 뇌물 줄게. 아, 네. 외숙모 정말 고마워요. 시조카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편해지는 듯 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에 대한 애정과 함께 시조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시조카와 함께 있는 날에는 좋아하는 음식도 해먹거나 종종 뇌물이라며 용돈도 주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시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부모님의 행동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미안해했던 남편도 점차 저의 상처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들었어?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제대로 못 본다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면전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처였어. 그래? 엄마가 요즘 바쁘셔서 그런가 봐.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매번 함부로 대하니까 상처가 되는 것 같아. 아, 그럼 어떡해? 엄마 눈에는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 솔직히 나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정리 안 돼 있는 집 보면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지금까지 당신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 뭐? 당신 진짜 1억이야? 나 혼자 지금 여기 사는 7명 살림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알기나 해? 매일 세탁기 2번은 돌려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거기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차리고 정리해야 하는데 여유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당신 고생 안 했다고 했어? 그냥 엄마가 하는 말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당신이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청소도 더 꼼꼼히 할 수 있고 집안일도 미뤄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뭐? 당신 아이 한 번이라도 보고서 이런 말 하는 거야? 7명 먹을 밥 차려보고서 그런 말 하는 거냐고. 에이, 그만하자. 나 피곤해. 다음에 다시 얘기해. 남편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일이 바쁘다 보니 예민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말은 상처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중간에서 잘 막아주었던 남편이 점점 시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하자 시부모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어떻게 된 게 1년, 2년이 지날수록 더 못하는 거야? 지금 시위하는 거니? 네? 아니요, 어머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식재료를 이렇게 보관하는 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보관했다가 상하면 네가 다 먹을 거야? 아니, 돈 벌어오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식재료 낭비하고 그러면서 생활비 두둑히 받고 그러는 건가? 아, 이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먹을 거라서 잠깐 놔둔 거예요. 저녁 재료 미리 손질해 둔 건데. 아니, 넌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니? 내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걸. 이제는 내가 만만하다 이거야? 아니, 만만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 왜 이렇게 해두었는지 설명한 거예요. 이것 봐라. 너는 끝까지 네가 잘못한 거 없다고만 하잖니? 내가 너랑 뭔 말을 하겠어?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내 잘못이다. 시어머님은 종종 살림 검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폭언을 날렸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다 듣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항변에 얘기를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더 분노해 화를 내셨답니다. 무조건 당신의 말이 맞는다고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살림만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반찬 관리부터 아이 케어까지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셨어요. 특히나 생활비를 사용하는 내역은 매번 체크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지만 정작 생활비 내역은 시부모님이 확인을 하셨어요. 예, 넌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식비를 많이 썼니? 거기다가 외출해서 쓴 비용이 이렇게나 많아? 아, 이번 달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외출해서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인데 나머지는 아이 용품이랑 식비예요. 아니, 아이용품, 식비 제하고도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데? 넌 네가 돈 버는 거 아니라고 막 쓰고 다니니? 제가요? 아니요. 어머님, 생활비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막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생활비를 적게 줘서 못 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 아, 그게 아니라요. 그럼 시부모가 생활비 지출까지 체크하니 불편하단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건 사실이죠, 어머님. 저 혼자 7인 가족 치닥거리 다 하고 있는데 식비며 생활비며 다 체크하면서 못마땅해 하시니 그럼 저 이제 손 떼겠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하시던가요. 시어머님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 가게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그때 대꾸를 할 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희 집에는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발생했던 사건은 남편이 공과금을 내라며 식탁에 올려두었던 돈이 사라졌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돌아오면서 우편함에 있던 공과금 지로를 현금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고 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게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이죠. 당신 아침에 여기 올려두었던 돈이랑 지로 못 봤어?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내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돈? 아니, 나왔을 때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제 올려놨어? 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어. 이상하다. 분명 내가 어제 들어오면서 내일 내야지 생각하고 올려뒀었거든. 어디 갔지? 내가 다시 지갑에 넣어놨나? 잘 생각해봐. 다른 곳에 둔 거 아니야? 어제 술도 많이 마셨잖아. 다른 곳에 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봐. 아닌데. 분명 여기다 둔 거 같은데. 남편은 출근을 하면서도 찝찝한 표정으로 출근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지로가 그대로 우편함에 있다면서 자신이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남편이 착각을 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조카의 돈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시조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사려고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받았던 용돈이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용돈들도 다 모아두었다고 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며 함께 모인 저녁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숙모, 혹시 제 돈 못 보셨어요? 저 이거 몇 달 동안 엄청 모은 건데 제 방에 서랍장 안쪽으로 뒀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돈? 못 봤는데? 오늘 청소할 때도 책상 만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왜? 뭐가 없어졌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다 사라졌어요. 모아둔 돈이라니? 돈 모으고 있었어? 아니, 통장에 넣어둬야지.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네가 조금씩 써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다 모으고 있었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둔 게 다 사라졌다고. 잘 좀 찾아봐. 네가 다른 데에 옮겨놓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 잘 찾아봐라. 그냥 뒀다가 나중에 나을 수도 있고. 맞아. 잘 찾아봐. 돈이 발이 달려서 어디 갔겠니? 네가 방에 뒀으면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엄마. 내가 겨우 모은 돈인데 없어졌다니까? 아휴, 그래, 어떡해. 올케, 오늘 가영이 방 청소한 거 아니야? 네, 가영이 방 청소하긴 했는데요. 돈은 전혀 못 봤어요. 거기다가 책상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 올케 아니면 가영이 방에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요? 전 아니에요. 그래, 누나. 지금 그냥 방에 들어갔다고 의심하면 안 되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잖니. 그 방에 들어간 건 쟤뿐인데 당연 의심되지. 이날의 사건으로 저와 시조카의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게 무언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저를 의심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댁 식구들의 의심이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명절날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명절 차례가 끝나고 모두를 불렀습니다. 아휴, 내가 결국 이럴 줄 알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있던 금두꺼비 알지? 그 엄마가 아끼던 금두꺼비 말이야? 그래. 이번에 명절 지나고 녹여서 다른 것 좀 만들어 보자 싶어서 꺼내려고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뭐? 아니, 그게 어디로 사라져? 아휴, 그러니 말이다. 금두꺼비가 사라졌으니까 이걸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져간 사람 있으면 양심상 얘기해봐라. 내가 미리 얘기하면 그게 뭐라 하진 않으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제가 금두꺼비를 가져간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금두꺼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더 황당하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집사람을 의심해? 증거도 없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금두꺼비를 어디 뒀었는데? 다른 곳에 둔 건 아니고? 내가 어딜 다른 곳에 두니? 장롱 안에 넣어뒀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다. 나도 온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이건 훔쳐간 거가 아니면 뭐니? 아니, 훔쳐가더라도 왜 무조건 우리 집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럼 누가 이걸 가져가? 이거 가져갈 사람이 쟤 밖에 더 있니? 다 돈벌이하고 살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사는데 본데 없이 자란 얘밖에 더 있어?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증거도 없잖아. 그래요, 어머님. 저 절대 아니에요. 본데 없이 자라면 손버릇도 나쁘다는 건 누가 정한 법인데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무턱대고 그렇게 의심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네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니? 거기다가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금두꺼비만 쏙 빼서 가져갔겠어? 그럼 가족 중에서 범인이 있는 건데 네가 아니면 누구라는 건데? 어머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제가 아니면 어쩌실 건데요? 제가 아니면 분가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원래 훔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법이야. 그냥 엄마가 용서해준다고 할 때 말하지 그래? 왜? 창피해서 그래? 그런 거 우리는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시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내가 아님을 얘기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역시 저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조카가 나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무슨 영상? 저번에 제 돈 없어지고 나서 제가 앱으로 CCTV 설치했거든요. 다른 곳은 아니고 여기 복도만 설치를 했는데 이거 영상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간 사람이 찍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 이런 거 언제 설치했어? 앱이라고? 억울한데 풀 수 있어야지. 숙모든 아니든 우선 영상을 좀 봐요. 시조카는 자신이 앱으로 설치를 해뒀던 CCTV라며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절 차례가 끝나고 저와 남편과 아이는 친정으로 가려고 외출을 바로 했죠. 그 후에 시누이와 시조카 역시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었던 시부모님이 나가면서 그 후로는 얼마간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영상을 본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누군가가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신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시부모님은 매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상은아, 뭐야? 왜 우리 방에 들어갔던 거야? 아, 엄마, 아빠, 그게 아니고 명절 선물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몰래 드리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나온 거야. 뭘 주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왔잖아. 아니, 그냥 용돈도 드리고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 상은아, 진짜야? 엄마 정말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누나, 무슨 용돈이야? 명절 전날에도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랬잖아. 아니, 미안해, 엄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신우이는 시부모님에게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신우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범인이었답니다. 신우이는 그동안 일을 하며 모은 돈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답니다. 너 내가 저번에도 카드값 갚아준 거 아니니? 나는 네가 이혼해서 우울증이 심해지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뭐? 거짓말까지 하면서 금두꺼비 가져가야 했던 이유가 뭐야? 아니, 이번에도 카드값 때문에. 뭐? 카드값? 너 저번에 갚아주고 정신 차린 거 아니었어? 어떻게 아직까지 카드값이 있을 수가 있어? 신우이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신우이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했지만 사실상 잘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었고 본인의 능력 또한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명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왠지 명품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명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비싼 명품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받게 되면서 처음에는 소소했던 지출이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진짜 누나. 그때는 누나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랬다고 해도 지금은 집에 가지고 오는 것들도 없는데 무슨 카드값이라는 거야? 어디 도박이라도 했어? 그게 아니라 사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조금 어려워가지고 도움이 필요해서 원래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일을 쉬게 되었어. 근데 나중에 일 시작하면 몇 배는 더 잘해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 지금 그걸 믿었던 거야? 아이고, 상은아. 정말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내가 뭘? 아니, 내가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썼다는데 그게 문제야? 아니, 이 자식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정말. 시부모님은 신우의 뻔뻔한 태도에 크게 분노를 했어요. 부족한 것 없이 키운 딸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니 어이없고 황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범인이 밝혀진 것과는 별개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지금껏 모든 사건들의 범인을 은근히 저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너무나 나빴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의심을 받아왔던 거네요? 무슨 소리야? 이번 것만 내가 한 거고 나머지는 나도 몰라. 네? 그럼 제가 했다는 소리예요? 정말 낯짝도 두껍지.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한 소리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냐고요. 그럼 나 이번에만 그런 거고 전에는 그런 적 없어. 엄마, 진짜 엄마 거짓말 하지 마. 나 CCTV 내 방에도 달아놨어. 이미 엄마 다 찍혔다고. 엄마 진짜 너무 실망이다. 시조카는 그때 이후로 자신의 방에도 CCTV를 설치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신우이는 돈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여러 번 몰래 시조카의 방에 들어갔었죠. 시조카는 이런 엄마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번 금두꺼비 사건으로 제가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것을 보고 밝히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안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연하듯이 의심을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나. 아니요, 엄마. 이번에는 저희 분가할게요.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아니야, 분가라니. 앞으로 며느리 없으면 이 7인 가족 살림 누가 하라고?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 분가는 다시 생각해봐라, 어? 그렇죠. 어머님은 저랑 같이 사는 이유가 살림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저한테 도둑 취급해 놓으시곤 이제 와서 살림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여기 파출부로서 생각을 하셨었는데 파출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아유, 소나. 제발 다시 생각해봐. 시부모님은 남편의 분가 통보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분가를 해야 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나중에 시조카와 얘기를 해보니 그동안 엄마 대신에 자신을 살뜰하게 챙겨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숙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언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도 몰라서 숙모만큼 저를 챙겨주셨던 분은 없었어요. 엄마도 저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숙모만 제가 언제 집에 오고 나가는지 챙겨주시고 밥은 먹었는지 아프진 않는지 물어봐 주셨잖아요. 엄마는 사실 제가 밥을 먹었든 말았든 신경도 안 썼거든요. 체해서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해 밥도 못 먹었을 때에도 엄마는 다이어트 하냐며 비웃었고 숙모는 제가 혹시나 힘들까 입맛이 없는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챙겨주셨어요. 숙모는 제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기쁘네. 숙모, 분가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숙모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나도 가영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숙모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가영이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조카는 나에게 고마움을 얘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동안의 상황에서 자신이 외면해 온 것이 미안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분가 후 저희 세 가족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시조카를 데리고 와서 며칠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신우이는 결국 빚 때문에 가지고 있던 값 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처분해야 했대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이 모든 수입 관리를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되면서 모든 살림은 시모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종종 손목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며 연락이 오곤 하신답니다.
아무래도 식구들 살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계속해서 저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시기도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질려버린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합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그때의 사건을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40대 중반이었고 저는 30대 후반으로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불임 검사도 해봤는데 저와 남편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은 몸이 좀 어떠니? 임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검사도 받았다며. 네, 어머님. 이번에 저랑 남편 둘 다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검사 잘못 나온 거 아니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아니, 우리 애는 어릴 적부터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랐고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마르기도 했고 좀 자세히 검사 좀 받아보지 그랬어. 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자들이야 본인이 이상이 있는 거 스스로도 잘 느끼지만 여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고 해요. 저도 건강하고요. 예, 내가 뭐 나쁜 말 했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말했지만 시모는 제 얘기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이런 태도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시험관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이 되고 나서는 아이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랐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남편이 딸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정말 귀하고 예뻤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출산을 한 날 병문안을 오시고서도 막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그래도 뭐 하나 달고 나오면 좋을 것을. 뭐 다음이 있으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고생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그래, 며느리 참 축하한다. 아들이라면 더 축하해서 잔치라도 열어줄 건데 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 잘 키워서 살림에 보태거라.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 아이 보셨어요? 정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머님. 그래, 딸이 뭐 예쁘기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뭐 하나 달고 나오면 더 이쁠 텐데 아쉽게 됐네. 어쨌든 축하한다.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들이 아닌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반면 남편은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주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 중이었던 저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낮 시간대에 봐주시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남편과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무슨 부탁?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윤솔이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부모 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나 당신이나 바쁘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래, 나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 아직 윤솔이도 어리고 엄마 아빠 손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주말에도 쌓인 피로 때문에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너무 어려웠잖아. 나도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은 아이를 케어하고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케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단지 당신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나도 사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니 그 후에도 취업이 가능할까 걱정이네. 맞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남편과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저는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하기로 했고 남편은 이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로 바꾸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장이 잦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전에 비해서 돈은 2배 정도 많이 벌었지만 집에 오는 날이 한 달에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만 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시댁이 끼어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씩 크면서 심한 낯가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시모를 피하기 바빴죠. 그때마다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쟤는 아주 그냥 이쁨 받을 줄을 몰라 정말. 저렇게 나만 피해 다니니 내가 이뻐해줄 생각이 눈코만큼도 안 들지.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은 낯을 많이 가릴 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들어서 더 피하죠. 참나. 저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나 피하는 애는 저 손녀라는 쟤뿐이다. 아니 다른 애들은 잘만 웃으면서 달라붙는데 쟤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달라붙지도 않고 쟤 아빠 닮았으면 애교도 만점이었을 텐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 아기 아빠 안 닮았으면 저 닮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너는 무슨 말만 하면 확대해서 해석하고 뭔 말을 못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무슨? 안 그래도 손녀라서 마음도 안 갔는데 뭐 안 달라붙으면 지만 손해지 내가 손해야? 시모는 손녀가 태어났던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낯을 가리고 나서부터는 여자애가 애교가 없다면서 막말을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찾아뵈는 걸 줄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막말을 일삼곤 하셨죠. 예, 너 애비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거 말했니? 아주 그냥 뭔 말을 못하겠다, 야. 시애미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어머님,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해도 아이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가 안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달라붙지 않았다는 말 한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네가 너무 감싸 안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너 그거 애 교육 잘못 시키는 거야.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 난 기분 나쁜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쨌든 애비가 우리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와야지 어쩌겠어. 시모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희 집으로 종종 오셨습니다. 오시고서는 속을 긁어대는 소리도 하셨죠. 매번 오시는 어머님께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니 점점 오시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근거리에 사시는 것도 아니라서 오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점점 줄어드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였어요. 칭얼거리는 것도 거의 없었고 밤에도 쭉 통잠을 잤습니다. 100일 이후로는 거의 저녁잠을 쭉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보다 효녀였던 우리 아이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였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 트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랑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5살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윤솔이 어린이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이가 집에서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지만 아직 말이 안 트여서 너무 걱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랑 생활하면 말이 트일까 싶어서 보낸 건데 괜찮나요? 아, 저희도 윤솔이 정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잘 지내고 트러블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양보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이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에는 윤솔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고요. 저희도 윤솔이가 말을 정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집에서도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되니 무언가 표출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원에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저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어릴 적에 5살 때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5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언어 지연이 심한 상태였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다른 발달 상태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각도 모두 정상이었죠. 저는 혹여나 나이 탓이 아닐까 정말 많은 자책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윤솔이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윤솔이가 언어 발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윤솔이가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여보? 여보, 걱정하지 마. 윤솔이 나랑 눈도 잘 마주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은 안 하더라도 다 표현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던지 윤솔이는 다 알아듣고 있어. 이건 윤솔이가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윤솔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윤솔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괜찮아. 우리 윤솔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 그러니 당신도 윤솔이 믿어줘. 정말 말을 할 날이 올까? 난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검사도 다 받아봤잖아. 구강구조상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성력도 정상이고 다른 인지도 다 괜찮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정말 딸아이를 믿으면서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 역시 5살이 되어서 말이 트였기 때문에 윤솔이에게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말문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언어 지연이 판명되면서 저는 아이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접하면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직장을 이직해서 딸과 함께 할 시간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월급은 줄었어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노력과는 반대로 아이의 언어는 7살이 되어서까지도 트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이야기를 했을 뿐 또래 아이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말하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시몬은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아이가 7살 되던 해 설이었습니다. 윤설아, 엄마는 명절 음식 챙겨야 해서 윤솔이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대신 할머니랑 아빠,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어머님, 윤솔이 잠시 봐주세요. 명절 음식 정리 좀 할게요. 알겠다. 근데 윤솔이는 아직도 말 못하는 거냐? 아니, 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째? 이제 곧 할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단어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누가 7살인데 단어만 얘기를 한다니? 어른처럼 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야 7살이지. 아휴, 내가 참 답답하다. 시몬은 아이를 곁에 두고서도 툴툴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잠시 둘러보니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 밥을 차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에 놀라 나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뭐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얘가 숭늉을 엎질렀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이제는 앞까지 안 보이는 거냐? 아유, 어머님. 숭늉은 다시 떠오면 되잖아요. 진정 좀 하세요. 넌 저런 애를 낳고도 밥이 넘어가냐? 시모는 저를 향해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시모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부여잡고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시모의 무례한 행동은 모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아빠 발목 잡는다고 해? 윤소라,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아니, 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얘, 너 지금 말할 줄 아는 거니? 알면서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내가 왜 쓸데없는 아이야? 뭐?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할머니, 아까도 그랬잖아. 쓸모없는 거 낳아서 아비만 고생한다고. 나 때문에 아빠 고생한다고 한 거 아니야?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아이가 말이 튀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시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까지 한 것일까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은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속 그랬잖아. 아빠 발목 잡을래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라고도 했잖아. 얘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아이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소리는 무슨 소리? 나 윤소리한테 별말 한 거 없다. 그냥 말 못하니 아비가 계속 고생해야 하니까 안쓰러워서 한 말이다. 그럼 안쓰러워서 발목을 잡는다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세요? 뭐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거니?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 부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한 말 가지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어머님,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쓸모가 없다니요. 뭔 애가 못할 말 했니? 말 못하는 벙어리 때문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애는 어떻게 여우같이 말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여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너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말 꺼내본 적도 없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 말 꺼내본 적이 없다니요? 제가 들은 건 무슨 환청입니까? 멍멍이 나셨으면 곱게나 나시지. 어린아이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껏 엄마는 내 딸한테 이따위 말만 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라고 해서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말이 트여서
정말 어른처럼 저희와 얘기를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니 아이의 성향상 언어가 조금 늦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소리가 특이 케이스긴 했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로지 언어가 지연된 상황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윤소리 행동 특징을 보게 되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 작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냥 두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말이 트이는 경우도 있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이기도 하죠. 윤솔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할머니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잘 얘기를 나누시고 심리 상담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의 성향이 워낙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라 말을 하는 것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권해 주셨죠.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어린 나이라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시댁과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시댁과 더 연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특히 윤소리는 더더욱 안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족이라서 더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윤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교류해도 난 상관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랑 윤소리는 그 관계에서 빼줘. 그래. 당신 뜻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날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더 이상 저와 윤소리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집으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얘, 너 정말 뭐하는 짓이니?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머리도 장애가 생긴 거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늦게까지 시집 못 간 노처녀 걷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이 장애야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연을 끊게 하셨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참나? 내가 뭘 했다고? 오히려 너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러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야말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적반하장률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배은망덕을 노네? 그래, 네가 이러니 애가 말을 못하겠지. 솔직히 7살까지 말을 못하는 장애아이를 나처럼 손녀라고 품어주는 할머니가 있을 것 같니? 세상 천지에 찾아봐라. 나처럼 잘하는 할머니 있는가?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거동도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있으면 당신 치매 오거나 거동도 힘들거나
그럴 텐데 그때도 당신 그 말 똑바로 할 수 있나 보겠어. 당신 주변에 누구 하나 돌봐줄 것 같아? 이렇게 남 무시하면서 산 사람인데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혼자서 잘 살아봐. 근데 혼자서 이런 건 또 겁나서 이렇게 연 끊는 거 무서워서 불이 났게 달려온 거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을 거면 찾아오지 마. 이봐.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네. 당신이라고? 아주 미쳤구먼. 미쳤다고? 정신감정 당신이나 받아봐. 그 아까운 아들이 당신이랑 한시도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하여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말에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돌아가서 바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네방네 며느리가 아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장애아를 키우더니 정신줄을 놓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횡포가 드러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시모의 집 근처도 가지 않았죠. 아이는 그 후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모두 시모를 찾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시모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미안해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에게 어떤 말까지 들어온 거야. 이번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윤소리는 어머니한테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아무런 일도 안 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일도 아니고 나도 윤소리가 얘기하는 거에 많이 놀랐어. 어머님이 윤소리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 나도 윤소리 지키지 못했으니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찾아오더라도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마. 난 평생 당신과 윤소리 어머니께 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 며느리며 손녀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교류는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진작에 시모와 연을 끊었으면 좋았을 걸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시모에게서 계속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음식들이며 아이 선물이며 보내오기 시작하셨죠. 다시 반송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오는 물건들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시모에게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윤솔이 우리 손녀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윤솔이요? 윤솔이가 어떻게 당신 손녀예요? 당신한텐 며느리도 손녀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인데 어떻게 손녀가 없니? 윤솔이 아빠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앞으로 손녀고 며느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며느리랑 손녀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말 할미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장애가 있으면 고생하는 게 누구니? 돈 버는 게 제일 고생이지. 나는 우리 아들 엄마고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애초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좋았겠지만 7살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한다는데 그게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정말 달라지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쓸모없는 애라든가 아빠 발목 잡을 애라고는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지금까지도 말 안 트였으면 장애 확정인데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상해서 한 말을 네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울분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녀랑 며느리는 당신한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함께 만나는 것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시모의 말 안에는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일 뿐이며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저희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더 없어졌죠. 지금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시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늦은 나이에 낳은 우리 딸아이를 더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래도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